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소아와 관련된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들 열 나는 거, 발열, 그다음 경련, 그다음 탈수, 그다음에 뉴스에서 최근 문제가 됐었던 크룹 질환이 있죠. 호흡기 질환 중에 크룹,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열입니다. 발열의 기준은 고막체온계 기준으로 37.8도 이상으로 보는데요. 37.8도부터 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열의 기준은 38.3도 이상으로 봅니다. 이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 열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열제 복용과 물찜질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열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열이 내는 기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거나 열경련 과거력이 없어가지고 뭐 열에 대해서 잘 버티거나 잘 놀거나 이러면 열을 막 적극적으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9도를 넘어가고 아이가 힘들어서 처지고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 열성 경련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써야 되는데요. 아세타미노펜 계열, 예를 들면 타이레놀 현타액 같은 것과 아니면 엔세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브루펜 같은 경우, 이런 2가지 계열로 나눠지는 해열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종류를 계열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4시간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에 매번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열의 원인의 70% 정도는 바이러스성 감기로 해열제로 조절하고 지켜보면 1-2일 내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만 이틀 이내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면 열만 조절하고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침 가래, 구토 설사 이런 게 동반되면서 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폐렴이나 장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라든지 이런 열의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또는 소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이 없더라도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노타바이러스 장염 같은 이런 심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탈수 보정과 관찰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죠.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짚어볼 게 있는데요. 출생 후 100일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열이 난다, 이러면 원인이 무엇이든지 폐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6개월 이내,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는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한테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에 뭔가 열이 났다는 얘기는 아이의 면역력이 견딜 수 없는 심한 중증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혈증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12개월 이하의 영아 같은 경우는 소아 전용 응급실에서 소아과 전문의 내지는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열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3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출생 체중아, 그리고 출생 시에 심질환 등 선천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도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탈수인데요.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아이한테 수액 라인을 잡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응급실에서 수액 놔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 컨디션이 유지되는데 부태여 그렇게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끓인 보리차 식힌 걸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해서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만 하루 24시간 이상의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컨디션에 따라서 수액 치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사지를 떨면 어떤 부모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잠깐 발작하고 멈춘 이런 열성 경련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빠른 해열 처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의 경련을 한 경우라면 그러면 적절한 소아신경학적 검사와 처치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을 시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음날 아이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며 잠 못 자는 경우 있죠. 급성 중이염의 흔한 증상인데요. 해열진 통제로 통증만 조절이 된다면 바로 응급실로 올 필요는 없고요. 다음날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열이 심하게 동반되거나 귀에서 진물까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침 소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짖는 듯한 소리, 바킹코프라고 하는데요. 康, 康, 康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기침을 하는 경우를 크룹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기에 의해서 상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고요. 천식과는 다르게 호흡곤란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질환입니다. 찬바람을 쐬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는 상기도 확장을 위한 호흡기 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몸에서 염증 반응을 억지로 낮추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입원 확률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킹코프 컹컹 뜨는 소리가 나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미리 겁먹고 오실 필요 없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룹 질환이 위험한 질환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로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후두계염이라고 하는 위험한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후두계염이란 기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후두계라는 이 뚜껑처럼 생긴 부위가 있는데 이게 부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많이 부으면 기도를 막아서 그거 자체로 호흡곤란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지 못하고 흘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이러면 후두계염을 생각해서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열 이외에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는 원인으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서 아이한테 새로운 음식에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서서히 진행되는 두드러기라면 집에 있는 콧물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보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고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특이식이 없이 발생한 두드러기 아니면 눌러봐서 옅어지지 않는 피하출혈 양상의 피부병변 이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나 감염성 질환 아니면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먹고 발생한 두드러기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진행 양상을 보이면서 얼굴이 붓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기침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후두 부종이라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족구라든지 인두염, 폐렴, 장염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잘 자라줘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감기약을 자주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건강해야 다른 균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자주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들은 그런 방어력이 떨어져서 더 자주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항생제를 먹여 키운 육류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죠. 육류를 가능한 피하고 잔류 농약이 없는 그런 식자재를 구하기 위한 유기농 채소 중심의 식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노력과 집에서의 같이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도저도 좀 어려운 경우에는 메디락이나 비오풀 같은 그런 정장제를 아이들한테 장복을 하면서
면역력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산균을 넣어주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소아 응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아과 청소년과 이 방문이 어려워가지고 줄을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소아응급을 전공하신 분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응급질환에 대한 거를 더 수련을 받아서 소아응급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어떤 어려움들에 의해서 의료 현장을 떠나시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둘 키우면서 너무 소중하게 키운 나머지 강한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항의라든지 아니면 작은 잘못된 처치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되는 그런 항의나 아니면은 고소 고발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인지를 하고 아이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